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두고 은행들은 무인 점포 등 자동화에 나서는 반면 금융노조는 장시간 노동 해결을 해달라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24시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들이 중고차에 붙는 취득세가 부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전시차에도 취득세를 매기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나의 땅을 잘게 쪼개 여러 명이 소유하는 지분 쪼개기 편법으로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의 개발이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은행권에서 사람과 기계 간 일자리 경쟁이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은행들은 무인 점포 등 자동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금융노조는 인력 확충 없이는 장시간 노동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은행권 노사가 동상이몽을 꾸고 있습니다. 사측은 주 52시간 숙제를 경영 효율화를 위한 업무 자동화 기회로, 노조는 일자리 확대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선 은행들은 영업점 창구 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한 자동화 기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한 스마트 텔러 머신을 이달 말까지 추가로 30여 대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텔러 머신은 기존 자동화 기기를 발전시켜 신분증 스캔이나 바이오 인증, 화상 상담 등으로 고객이 스스로 창구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 기기에서는 은행 창구를 통하지 않고도 체크카드 신규나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보안카드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신한은행은 2015년 12월 디지털 키오스크를 도입한 이후 최근 무인 점포를 확대하고 있고, 우리은행도 창구 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한 키오스크 기기를 48대 운영하는 등 무인 점포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무인 점포에 익숙해지면 직원들이 단순 업무에 들이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며, 창구에서도 과거 직원들이 수기로 해야 했던 업무들이 상당 부분 전산화, 자동화되고 있어 이미 근무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IT 등 특수 직군의 경우도 일이 적은 날은 낮이라도 일찍 퇴근하고 업무가 많을 때 집중 근무하는 식으로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효율성을 높여 근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지만 금융노조는 추가 고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다음 달 총파업 예고에도 사측이 반응하지 않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평균 근무 시간은 주 52.4시간으로 초과 노동을 해소하려면 33개 금융기관에서 2만 9천 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저축은행들도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더니 최근 들어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주거래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저축은행 입장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새로운 전략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저축은행들이 24시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SBI 저축은행이 24시간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대면으로 여수신이 가능한 앱은 있지만 디지털 통합 플랫폼은 없는 상황. 내년 출시를 목표로 TF를 만들어 준비 중입니다. 첫 발을 뗀 곳은 웰컴 저축은행입니다. 지난 4월 웰컴 디지털 뱅크를 출시했습니다.
고객 유입 속도가 빨라졌고 연령대도 30대 중심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웰컴 저축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대폭 증가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이 디지털 플랫폼 도입으로 활로를 찾은 겁니다. 이렇게 저축은행들이 비대면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은행의 영향도 큽니다. 영업점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비대면 영업만 하는 인터넷은행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계층이 같은 것도 이유. 기존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들이 저축은행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은행의 등장으로 기존이라면 저축은행의 고객이었을 차주 일부를 인터넷은행에 내주게 됐습니다. 중금리 대출을 늘리라는 당국의 요구를 받는 것 역시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이 같은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전국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이 운행 목적이 아닌 전시해뒀다 파는 게 목적인 중고차에 취득세를 매기는 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차의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7%인데요.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고 200만 원 초과일 경우 납부 세액의 15%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들은 불황 탓에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납부 능력이 있다면 최소한의 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고객이 붐벼야 할 시간이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85개의 상사가 모여있는 이곳은 지난해 월 평균 900대가량 중고차를 팔았지만 올 들어선 한 달에 600대가량 팔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해도 상사 한 곳당 7대밖에 못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이 25% 이하로 지금 하향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소비자가 많이 찾아오셔가 물품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조용히 한가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중고차 매매상들은 중고차에 붙는 취득세가 부담이라며 이를 폐지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차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7%.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르면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 말까지 과세가 유예됐고 20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의 1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값이 2,857만 원이면 납부할 취득세는 199만 9,900원으로 면제됩니다. 하지만 2,858만 원이면 취득세는 200만 600원으로 200만 원이 넘게 돼 취득세의 15%인 30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3천만 원짜리 차를 팔면 4%, 즉 120만 원가량을 이익으로 남깁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 광택 정비 비용으로 30만 원가량을 내고 온라인 광고비로 20만 원가량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능 검사비 5만 원과 인건비 등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수익의 절반가량이 부대 경비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운행용이 아닌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파는 중고차의 경우 취득세를 없애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중고차 매매상들이 내는 취득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00만 원 초과 취득세의 15%는 최소한의 납세 의무라고 말합니다. 납부 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부담을 하는 것이 최저 납부세제의 원칙이자 취지입니다. 다만 이제 장애인이나 한센인과 같은 취약계층 등은 납세 능력이 좀 충분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전국 중고차 매매상 모임인 전국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연합회는 3,600개 상사에 2만 5천 명가량의 딜러가 가입돼 있습니다. 이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법이 폐기될 때까지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하나의 땅을 잘게 쪼개 여러 명이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을 소위 지분 쪼개기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편법 때문에 개발이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 도시개발구역 중 하나인 식사 2구역. 예정대로라면 2,2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야 하는데 수풀만 수북합니다. 한쪽에선 이제야 터 파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한건설산업과 DSD 3호. 양쪽 시행사 간 갈등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한 측은 3호가 한 필지에 여러 명이 동시에 지분을 취득해 조합원 자격을 얻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의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합니다.
필지 1개에 조합원 1명만 인정해주는 법이 2008년 9월 시행되기 사흘 전 서둘러 토지 소유권을 나눴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생긴 조합원들이 아니고 사모가 어떤 그 우호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예신탁의 방법으로 이 조합원을 만들어냈다라는 그 의심을 갖고 있고, 실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사모는 2008년 9월에 자신 소유로 돼 있던 식사동 587-14번지 지분을 129명에게 쪼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해당 번지 면적은 242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6년에도 개인 A씨가 갖고 있던 근처 634-6번지 168제곱미터 규모 토지를 112명에게 쪼개 소유권을 옮깁니다. 조합원 절반 가까운 인원이 전체 토지의 0.18%만 보유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면적은 3분의 1을 충분히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빌라 주민들까지 다 합치다 보면은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여기 그때 소위 말하는 지분 쪼개기를 한 거예요. 이어 사모 측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 문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으므로 계속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지위 문제 등을 놓고 여러 건의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상황. 개발 사업을 두고 뒤엉킨 실타래는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균의TV 유민호입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연이어 면담했는데요. 박 회장은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자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박성택 회장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업계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차등화 등을 관철하기 위해서입니다.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연령대별 구분 적용 입법 근거를 이번에 기회에 마련해 주시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대폭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의 확대를 연체별로 감액 규정을 신설해서 각 당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긍정적인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좀 사업 환경이 아주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도 상당히 소상공인 문제나 중소기업의 문제나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에 관해서는 말을 아낀 채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보호법, 영업권 보호 강화 법률 등을 반드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국회를 찾아가 각 당의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대변해 하소연한 박성택 회장.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르면 연내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지만 업계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내 소비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해외 소비가 늘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해 소비를 국내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편의성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현재 해외 여행객들은 출국 시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 여행 내내 물건을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간 관련 법안은 2003년부터 6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해외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면세에 판매한다는 면세품 조항에 어긋난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를 오가는 중에도 면세품 구입이 가능하고 기내에서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어
사실상 과세 원칙은 이미 깨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소 중견업체에 혜택이 가도록 주문한 만큼 관련 업체들은 임대료 문제가 있지만 이번이 기회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기존의 혼잡한 입국 시스템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그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입국장 인도장 설치하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어떤 사회공헌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게 될 것 같아요. 기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정 작업을 거치려면 빠른 도입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금융당국이 악성 가계대출 줄이기 위해 대부업체의 대출 조입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체에 꿔줄 수 있는 돈을 줄여서 가계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했습니다.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을 제한해 대부업체의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부업체는 악성 고금리 가계대출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동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꿔주는 돈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에 대한 대출도 가계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현재 총 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 범위에 대부업 대출이 포함되는 겁니다. 중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80%만 여전사 가계대출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전사의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 생산적 대출로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 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 인수할 때와 같이 대부자산 감축 등의 요건을 적용합니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신설합니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 대출해주는 돈이 전체 대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겁니다.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간접 인수해 진입 요건을 우회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 오는 21일부터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는 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 문구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반도체 종목에 이어 이번엔 제약바이오 업종이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 투자 의견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에 대한 매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실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국내 증권사들도 셀트리온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측해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셀트리온 주가는 어제 4.23% 급락하며 26만 원 선을 위협받았습니다. 오늘은 소폭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 10일에 비해 4%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한미약품도 어제 주가가 7.44% 폭락하며 42만 원대로 떨어졌고 오늘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같은 날 주가가 2.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이처럼 급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사 골드만삭스의 부정적인 보고서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2일 보고서를 통해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에 대해 매도 의견을,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셀트리온의 주요 신약 램시마와 트룩시마가 유럽에서는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가격, 제도 등의 요인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유한양행의 경우 원료의약품의 수출과 미국 합작법인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과는 달리 해당 기업들은 실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유럽에서도 2, 3년 신뢰가 쌓인 후에야 시장 확대에 가속도가 붙었던 것처럼 미국 시장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정부의 바이오시밀러 친화적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한미약품도 개발 중인 신약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하고 안정적인 연구개발 투자 모델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셀트리온에 대해 신약의 매출이 꾸준하고 연말에는 트룩시마와 허주마의 미국 품목 승인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한미약품은 국내 업체 중 가장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며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BMW 코리아에 따르면 화재 사고로 인한 BMW 리콜 대상은 총 10만 6,317대로 이 중 27,246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자체는 오늘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은 BMW는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 대차하는 등 편의 제공을 이행해 주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해 나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이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고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 씨 사이가 위력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개별 공소 사실을 두고는 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위력 행사에 의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에 이르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처벌 가능한 범죄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행위의 의미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의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디램 시장 매출이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올 2분기 매출 규모는 총 256억 9,1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11.3%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전분기 대비 8.2% 증가한 112억 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43.6%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지켰습니다. SK하이닉스는 19.5% 늘어난 76억 8,5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하며 29.9%의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두 업체의 합계 점유율은 73.5%에 달해 사실상 시장을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뒤를 미국 마이크론과 나냐, 윈본드 등이 잇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국내 최초로 러시아 극동과 극서 구간을 잇는 전기 급행 화물 열차를 운영하며 북방 물류 사업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 급행 화물 열차는 기착지 없이 화물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급행으로 연결해 물류 효율성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 편성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열린 제3차 재정정책 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국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예산을 올해 2배로 확대했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의 예산 국민 참여단 논의와 일반 국민 선호도를 반영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 송금 서비스가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작년 이용 금액이 1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1년 새 390% 급성장한 규모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안 카드 없이 간편 인증 수단으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 2가 개봉 14일 만인 오늘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1000만 영화 클럽에 22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작인 신과 함께 죄와벌도 1000만 고지를 넘었기에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의 쌍천만 영화입니다. 한국적 정서가 담긴 쉬운 이야기와 배우들의 호연, 그리고 폭염이 흥행 원인으로 꼽힙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